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한 여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셨나요? 캐나다에서라면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현금 450달러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지갑을 돌려받은 에밀리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죠. 과연 이 경험이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스톤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23살 대학생이에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동아시아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토론토라는 도시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죠. 제가 자란 동네만 해도 이탈리아계, 중국계, 인도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특히 아시아 문화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어요.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식으로 키우셨고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니까요. 규칙이나 질서보다는 개성과 자유로운 표현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으며 몸을 흔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단순한 동기였는데 점점 일본 문화 전반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일본의 정교한 예술, 세심한 서비스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친구들은 저를 일본 덕후라고 놀리곤 했어요. 제 방에는 일본 관련 물건들로 가득했고 주말마다 토론토에 있는 일본 레스토랑을 찾아다녔습니다. 스시를 먹으면서 언젠가는 일본에 가서 진짜 일본 문화를 체험해보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냥 일본 옆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게는 일본 문화가 더 깊이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한국도 좋겠지만 일본만큼 특별할까? 라는 생각이었죠. 제가 다니는 토론토 대학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3학년 때 꼭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했고 일본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했어요.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주저없이 오사카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오사카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복잡한 오사카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것도 신기했고 방과 후에는 라멘집을 돌아다니며 진짜 일본 라멘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일본인 룸메이트 유키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유키는 제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대로 된 젓가락질부터 시작해서 일본식 인사법,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 표현까지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오사카 성 근처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도 참여했고 교토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서 금각사와 은각사를 구경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역시 일본이야, 이런 게 진짜 아시아 문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일본인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시끄럽고 활발해서 그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다들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특히 제가 길을 잃었을 때나 일본어를 못 알아들을 때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아쉬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본 친구들은 분명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너무 정중해서 진짜 속마음을 알기가 어려웠고 모든 것이 격식과 예의에 맞춰져 있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이거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대화만 반복되곤 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나 이거 먹고 싶어. 싫어, 다른 거 먹자.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쉬운 점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지하철은 1분 단위로 정확하게 오고 편의점 직원들은 로봇처럼 똑같은 인사말을 하고 모든 게 매뉴얼대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편리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부족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좋은 나라였고 제가 동경했던 문화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공허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일종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분명히 일본에서의 생활은 제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본 친구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예의 바른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나 아쉬움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유키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생활했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막상 헤어질 때가 되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격식적인 말만 오갔습니다. 저는 좀 더 감정적으로 정말 아쉽다. 너와 친구가 되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하면 일본 문화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참았어요. 돌아가기 며칠 전 혼자서 오사카 거리를 걸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일본 문화에 대해 잘못 이해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일본의 서비스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물컵이 비기 전에 미리 채워주고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며 고객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런 완벽함이 때로는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인지 아니면 그냥 업무상 웃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일본인들의 혼내와 다테마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네,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상대방의 진짜 의견을 알려면 미묘한 신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캐나다에서 자란 저는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라는 직선적인 소통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애매한 표현이 실제로는 거절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인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매우 중시해서 친해져도 가족 이야기나 개인적인 고민을 쉽게 터놓지 않더라고요. 저는 친구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관계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가끔씩 진짜 일본 문화가 이런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외국인이라서 겉담기식으로만 경험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통 방식일까? 확답을 얻을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마지막 주가 되면서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것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도 있었어요. 아시아 문화가 다 이런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는 또 다를까? 라는 호기심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갑자기 한국에 잠시 들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일본 옆에 있는 나라니까 구경이나 해보자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었죠. 솔직히 한국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몇 달 동안 살면서 아시아 문화는 이런 거구나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게 예의 바르고 격식을 중시하는 문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일 구경하고 사진이나 몇 장 찍어서 캐나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면 되겠다는 수준이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할 때도 가장 저렴한 걸로 골랐어요. 호텔도 그냥 위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명동 근처의 작은 호텔을 잡았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모르니까 영어와 일본어로 어떻게든 소통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공항의 규모가 정말 대단했어요. 간사이 공항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그보다도 더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일본의 지하철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더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였달까요? 사람들도 일본처럼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지하철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노선도도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고 영어 안내 방송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정말 조용했는데 한국에서는 조용하면서도 어딘가 활기찬 분위기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패션도 세련되고 뭔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서 거리를 나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번화한 거리였거든요. 쇼핑몰, 화장품 가게, 레스토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데 일본의 번화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좀 더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랄까요? 길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수다 떠는 모습이 일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으러 한국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일본어로 몇 마디 하니까 알아들으시면서 어머,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친근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이 나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스쳐 지나갈 예정이었는데 벌써부터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본격적인 서울 탐방을 시작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분위기였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 친구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수다 떠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이는 배려심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란 건 노약자석 문화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노약자석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임산부가 타시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게 진짜 배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대 거리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가 특유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예쁜 카페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세련된 패션까지 모든 게 신선했어요. 점심시간에 한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메뉴를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 대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뭘 주문할지 모르겠으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 이름이 준호였는데 정말 친절하게 한국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매우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좀 자극적일 수 있어요. 이건 달콤해서 처음 먹기에 좋아요 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준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준호가 한참 생각하다가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따뜻한 마음?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문화가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준호가 추천해준 경복궁에 가서 구경했어요. 전통 건축물들이 정말 아름다웠고 특히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한국의 전통 문화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경복궁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한국인 가족이 다가와서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정성껏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심지어 이 각도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조언까지 해주시면서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친절하긴 했지만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요청하면 도와주시지만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다시 준호를 만나서 한국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준호가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은 정말 빨리 발전하는 나라예요. 몇 년 사이에 많은 게 바뀌거든요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이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한국에는 일본과는 다른 종류의 따뜻함과 역동성이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할까? 이런 문화는 어디서 나온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가방 안 어딘가에 있겠거니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지갑 안에는 현금 450달러가 들어있었어요. 캐나다 돈으로 치면 600달러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용카드 2장과 학생증,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갈 항공편 정보가 적힌 메모까지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지갑을 되찾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토론토에서도 몇 번 비슷한 일을 당해봤는데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게다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우선 제가 갔던 모든 장소를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카페.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누가 가져다 주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못하니까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몇몇 가게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나와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지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절망스러워졌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바로 달려와 주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면 찾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갖게 해주었지만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경찰관이 준호의 통역을 통해 상세히 기록을 남기더라고요.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잃어버렸는지, 지갑 모양은 어떻고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 경찰은 이런 일에도 신경을 써주는구나라고 놀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하게 신고를 해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거든요.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엄마,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 돈도 없고 카드도 없어. 어떻게 하지? 엄마는 당장 영사관에 연락해서 응급 여권이라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다니요. 더욱 속상한 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나쁜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다는 거였어요. 역시 세상 어디든 마찬가지야. 한국도 다른 나라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망감이 컸어요. 처음 이틀 동안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도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거였나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영사관에 가서 임시 서류를 만들고 항공사에 연락해서 티켓 재발급 받고 복잡한 절차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하필 여행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자책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날 아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제가 어제 갔던 모든 장소를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놓친 곳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말이에요. 가장 먼저 간 곳은 제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화장품 가게였어요. 어제도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직원분이 나와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역시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CCTV 같은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선의를 갖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지갑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제 점심을 먹었던 한식당에 가봤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어제 준호하고 같이 온 외국인이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갑 얘기를 하니까 정말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리고는 가게 곳곳을 뒤져보시면서 혹시나 해서 찾아보셨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카페, 편의점, 심지어 제가 잠깐 들렸던 약국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어디서든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지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캐나다 영사관에 연락을 해봤어요. 다행히 영사관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주면서 응급 여행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사에도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티켓 정보는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재발급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추가 수수료가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어요.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업데이트했어요. 준호는 정말 미안해하면서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한 거죠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끝까지 미안해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나빠질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오히려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생긴 건 한국의 잘못이 아니야.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고마운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건 정말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은 정말 기억에 남았거든요. 준호뿐만 아니라 가게 사장님들, 경찰관, 심지어 길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런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건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따뜻한 나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한국에 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여전히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영사관 가서 서류 발급받고 공항으로 가자는 계획을 세우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했지만 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방심했나? 하는 자책감이 먼저 들었어요. 캐나다에서도 항상 조심하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안전할 것 같다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경험하면서 경계심을 늦췄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도 모르는 일이고 설령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지갑을 잃어버린 후에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가게 사장님들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구석구석 찾아보셨고 경찰관은 꼼꼼하게 신고를 받아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 문화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말이에요. 준호의 경우도 그랬어요. 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인데 제 일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의 경험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친절하긴 했지만 뭔가 선을 그어놓고 도와주는 느낌이었다면 한국에서는 그런 경계선이 없는 것 같았어요. 좀 더 가족적이고 인간적인 느낌이랄까요?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이상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단 며칠 동안의 경험으로 한 나라의 문화를 판단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운 좋게 좋은 사람들만 만났을 수도 있고 한국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의심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더 컸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들었거든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도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니 사람들의 소통 방식, 관계 맺는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문화였어요. 준호가 설명해줬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정 때문에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만약 지갑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번 경험은 정말 값진 거였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너무 짧은 여행이라 걷잡기만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도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준호와 대화할 때도 영어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거든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면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혹시나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만에 하나 지갑을 찾게 되면 정말 기적이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호텔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할까 싶어서 받았는데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경찰서요?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지갑 관련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경찰서에서 외국인 분이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 신고하신 거 맞나요? 누군가가 습득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진짜요? 정말 제 지갑인가요? 경찰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이 받아주셨습니다. 혹시 어제 지갑을 잃어버리신 캐나다인 분이신가요? 갈색 가죽 지갑 안에 캐나다 달러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네, 맞습니다. 정말 제 지갑이에요. 하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은 지금 경찰서로 오시면 확인 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내 지갑일까? 혹시 다른 사람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제발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교차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지갑에 대해 설명했어요. 안에 캐나다 달러 450달러와 비자카드, 마스터카드가 들어있고 학생증과 항공편 정보가 적힌 메모지가 있다고 하니까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 지갑이 나왔어요. 정말 제 지갑이 맞았습니다. 손에 들었을 때 그 무게감, 그 촉감이 분명히 제 것이었어요. 지갑을 열어봤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금이 한 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고 말했는데 경찰관이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주워서 바로 신고해 주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찾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캐나다에서라면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현금까지 그대로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신 거예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익명으로 신고하셔서 연락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전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관이 작은 메모지를 주면서 한국어로 쓰여 있는데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좋은 추억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주세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제 지갑을 주운 그 사람은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에게 따뜻한 메시지까지 남겨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경찰관도 이분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만 해도 이 지역에서 습득된 지갑이 1000개가 넘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그 통계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90%라니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갑을 되찾았다는 안도감보다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동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식을 전했어요. 준호도 정말 기뻐하면서 다행이다. 역시 한국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걸 기념해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갑을 되찾은 후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었어요. 원래는 그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런 나라는 처음이에요. 원래 오늘 떠날 예정이었는데 며칠 더 머물고 싶어졌어요. 준호는 정말 기뻐하면서 그럼 비행기표를 연기하면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관광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서 항공편을 일주일 연기했어요. 추가 비용이 좀 들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돈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 수 있다면 정말 값진 투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도 일주일 더 연장 예약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어와 일본어로만 소통했는데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얼마예요? 어디예요? 같은 실용적인 표현들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발음을 교정해주면서 에밀리 씨 발음이 정말 좋아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관광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계획은 한국 가정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준호가 우리 부모님께 소개해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교육 문화를 경험해보는 거였어요. 준호가 다니는 대학교에 같이 가서 한국 대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거였어요. 그냥 유명한 한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 동네 작은 식당, 시장 음식,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조화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궁궐과 전통 건축물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쇼핑몰, IT 기술, K-파프 문화까지 폭넓게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지갑 사건을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제 계획을 들으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보통 외국인 관광객들은 경복궁, 명동, 강남만 보고 가는데 에밀리 씨는 정말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소중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을 안내해드리는 대신 에밀리 씨가 서구 문화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로 문화 교류를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캐나다 문화와 서구 문화를 나눠주면서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좋아요. 저도 캐나다 문화와 북미 대학생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특별한 한국 문화 탐방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서 호텔방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24시간 전에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모험을 앞두고 설레고 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한국 문화 탐방이 시작되었어요. 준호와 함께 정말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준호네 집이었어요. 준호 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어머, 우리 준호가 말한 외국인 친구구나 라고 하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한국 가정의 정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녁 준비도 다 안 되었는데 갑자기 온 손님을 위해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괜찮다.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된다고 말씀드려도 아니야. 멀리서 온 손님인데. 어떻게 대충 대접해라고 하시면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만 하고 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에게 친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족처럼 생각하면 정말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준호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의 식사 문화를 배웠어요.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 어른께 먼저 수저를 드리는 예의, 그리고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함께 앉아있는 문화까지. 캐나다와는 정말 달랐지만 훨씬 따뜻하고 정감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는 걸 보시고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정말 인내심 있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잘한다, 잘한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다음 날에는 준호와 함께 대학교에 가봤어요. 한국 대학생들의 생활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선후배 관계까지 캐나다와는 많이 달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저와 이야기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영어를 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정말 많았어요. 캐나다는 어떤 나라예요? 캐나다 대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도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지만 한국 학생들도 서구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정말 높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직접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거든요 라고 한 학생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듣고 한국의 교육열이 단순한 경쟁의식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준호와 함께 전통시장에 가봤어요.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서민 문화를 경험했는데 정말 활기차고 정감 넘치는 곳이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정말 재미있으셨어요. 외국인이네?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시면서 캐나다라고 대답하면 어머, 캐나다, 추운 나라지? 라고 하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특히 한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거 매우니까 조심해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덜 매운 걸로 특별히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 처음이야? 라고 물어보시면서 한국 음식 어때? 맛있어? 라고 계속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마치 가족처럼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언어의 벽은 있었어요.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표현들은 배웠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부족했어요. 때로는 정말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가 통역을 해주거나 사람들이 몸짓으로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행복한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캐나다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고 이번에는 정말 떠나야 했어요. 토론토 대학교 새 학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부모님도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거야? 라고 걱정하며 연락하셨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준호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함께 경험했고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고 준호는 한국에 남아야 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준호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내일이면 정말 떠나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에밀리, 한국에서 어떤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라고 준호가 물어봤을 때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갑을 되찾은 것도 기억에 남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야. 준호는 조금 슬픈 표정으로 에밀리가 한국을 떠나고 나면 정말 보고 싶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 역시 준호와 한국을 떠나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준호는 글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둘 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소중했지만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교환학생을 마칠 때는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쉬웠지만 한국을 떠날 때만큼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한국이 그리운 걸까? 라고 자문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준호가 배웅을 나와줬어요. 지하철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탈 때까지 함께 와주면서 안전하게 잘 들어가라고 계속 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고마웠어. 준호 덕분에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했더니 준호도 나도 에밀리 덕분에 외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 라고 답했어요. 연락하고 지내자라고 약속했지만 시차도 있고 서로 바쁠 테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SNS로나마 소식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울 것 같았어요. 고마워, 준호.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라고 말하면서 포옹을 나눴어요. 준호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나도야, 에밀리. 한국을 잊지 말아줘라고 말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나? 정말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보니 더욱 아쉬웠어요. 언제 다시 이 도시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 울컥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떠났어요. 그때만 해도 몇 달 후에 제 인생을 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몇 주가 지났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어요. 토론토 대학교 수업에 다시 참여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한국이 그리웠어요. 특히 준호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면서 더욱 아쉬워졌어요. 처음에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가 어려웠고 서로 바쁜 일상에 추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거든요. 캐나다 친구들은 제가 한국 이야기만 하는 걸 보고 너 완전히 한국에 빠졌구나라고 놀렸어요. 실제로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코리아타운에 자주 갔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환점이 된 건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토론토 대학교에서 해외 문화체험 발표 과제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선택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고 그때의 감정들을 되살려보니까 더욱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특히 준호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좋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 당일 저는 한국에서 발견한 정문화와 공동체 의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지갑을 되찾은 경험부터 시작해서 한국 가정에서 경험한 따뜻함,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생생하게 발표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따뜻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께서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었네요. 에밀리는 한국 문화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혹시 한국에서 더 공부해 볼 생각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뭔가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 그거야.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한국에서 더 공부할 수 있다면 준호도 다시 만날 수 있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잖아요. 수업이 끝난 후 바로 국제교류처에 가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어요. 다행히 다음 학기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고 아직 신청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일본에서 교환학생을 다녀왔기 때문에 또 다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했어요. 게다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나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싶어.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벌써 일본에서 교환학생을 했잖아. 이제 졸업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한국에서 뭘 더 배우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다는 학문적 동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점까지요. 특히 지갑을 되찾았던 경험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 문화를 더 연구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그 한국 남자친구 때문인 것 아니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좀 당황했어요. 물론 준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준호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이건 제 학문적 호기심이기도 하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눈 끝에 부모님께서는 조건부로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허락할게. 하지만 공부에 집중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해.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즉시 교환학생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가장 설레는 일은 준호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장이 오기까지 정말 오래 기다려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답장이 왔을 때 정말이야? 진짜 한국에 다시 와. 라는 놀라움과 기쁨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반년 전에 아쉬움을 품고 떠났던 그곳에 다시 온 거예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말이에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준호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반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준호도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에밀리, 정말 왔구나. 준호가 달려와서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응, 다시 왔어. 정말 보고 싶었어. 그렇게 공항에서 재회의 포옹을 나누었어요. 준호가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번에는 진짜 한국 학생처럼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설렜어요. 관광객이 아닌 한국에서 실제로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생이 되는 거니까요.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은 준호에게 캐나다에서 가져온 선물을 주는 것이었어요. 메이플 시럽과 캐나다 대학교 티셔츠, 그리고 토론토 관련 기념품들을 준비했거든요. 준호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와, 진짜 캐나다 선물이네. 고마워, 에밀리라고 하면서 메이플 시럽을 바로 맛보더라고요. 달콤하네. 이게 진짜 캐나다 맛이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사, 한국 문화 수업까지 다양한 과목을 수강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는 제가 유일한 서양인이었는데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친구들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준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같은 대학에 다니니까 자주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밥도 먹고 서울 곳곳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와 저 사이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하다가 준호가 갑자기 에밀리, 내가 할 말이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뭔데? 하고 물어봤을 때 준호가 조금 망설이면서 사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 그런데 너가 캐나다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아쉬웠거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도 준호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쉽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도 너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라고 대답했을 때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첫 키스를 나눴어요. 한강의 야경 아래에서의 그 순간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이게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홀했어요. 한국에 다시 온 것도 기적 같았는데 준호와 연인이 될 수 있다니.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긴 거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준호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의 연애 문화, 가족 문화, 사회 문화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커플 문화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커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 100일, 200일 같은 기념일을 챙기는 것, 그리고 서로를 부르는 다양한 애칭들까지. 캐나다와는 정말 다른 문화였지만 너무 귀엽고 달콤했어요. 준호네 부모님께서도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준호가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구나라고 하시면서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저의 두 번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나 체험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한국어 실력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인이 된 준호와 매일 한국어로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만 가능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복잡한 감정 표현이나 추상적인 개념까지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가 에밀리 한국어 정말 늘었네? 라고 칭찬해 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대학교에서도 제가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에 교수님들이 놀라셨어요. 특히 한국 문화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은 외국인 학생 중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학생은 처음 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발표한 한국인의 정문화와 공동체 의식이라는 주제의 보고서가 학과 우수 보고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지갑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다양한 일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거든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외국인으로 소문이 났어요. 다른 교환학생들은 주로 K-파프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동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준호와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한국 생활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준호는 저에게 단순히 남자친구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가이드 역할까지 해주었어요. 준호 덕분에 한국의 젊은이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노래방에서 한국 가요를 부르는 법, PC방에서 게임하는 문화,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한국만의 문화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특히 한국의 계절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치킨과 맥주,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눈썰매까지. 각 계절마다 특별한 즐길거리가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준호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명절 때는 전통 차례상 차리는 법을 배웠고 어머니께서는 한국 요리 만드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갈비찜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배웠어요. 에밀리야,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감이네라고 어머니께서 농담하실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한국 가정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한국인들의 끈기와 교육열이 어디서 나오는지 같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좋은 경험을 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게 된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어요. 캐나다 부모님께도 정기적으로 한국에서의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거야? 라고 걱정하셨지만 제가 보내드린 사진들과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점점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내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구나. 에밀리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토론토의 친구들도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SNS로 보면서 에밀리가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아주곤 했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고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졌어요. 대학교에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에밀리로 유명해졌고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외국인이 본 한국 문화 강연에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지갑을 되찾은 경험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느낀 정문화, 그리고 준호와의 사랑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들려드렸어요. 그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입니다.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균형을 이루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강연 후에 많은 한국 학생들이 다가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외국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해준다니 정말 뿌듯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참된 매력을 알려주는 역할 말이에요. 한국의 국제적 성과들을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한국이 태국의 K-방산 무기와 FA-50 전투기를 수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치 제 나라 일처럼 기뻤어요. 준호와 함께 뉴스를 보면서 우와,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 고 감탄했어요. 태국이 한국의 유도탄과 FA-50을 선택했다는 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한다는 뜻이야 라고 준호가 설명해 줄 때 저는 정말 한국인이 된 것처럼 뿌듯했어요. 캐나다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이런 발전상을 자주 소개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야. 방산 기술, IT 기술, 문화 콘텐츠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야 라고 자랑하곤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준호가 에밀리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한국이 제 마음속 고향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에서는 제가 쓴 한국 문화체험기가 학교 홈페이지에 연재되기 시작했어요. 매주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글로 써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공유하는 코너였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한국의 정문화 이해하기, 한국 가정에서 배운 것들,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문화적 차이점 같은 글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댓글로 에밀리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 준호와 에밀리를 보니까 국제 커플이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반대로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에밀리를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이 생각보다 로맨틱하고 가족을 중시한다는 걸 에밀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모르는 사이에 한국과 서구 문화 사이의 문화교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보람찼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인처럼 생활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어른께는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한국 음식도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겉모습만 봐도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한국식 패션을 즐기게 되었고 화장법도 한국 스타일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분방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라는 개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어도 이제 정말 유창해졌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인 친구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복잡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는 이제 한국어가 네이티브급이야 라고 칭찬해주기도 해요.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준호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덕분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캐나다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내면 에밀리가 정말 한국 아줌마가 된 것 같다고 놀리곤 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가장 중시했다면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를 경험하면서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준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돈독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눈치 문화를 이해하게 된 건 정말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왜 직접 말하지 않고 눈치로 알아야 해? 라고 답답해했는데 이제는 그런 미묘한 소통 방식이 때로는 더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준호가 에밀리는 이제 정말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아라고 말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진로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캐나다로 돌아가서 박물관이나 문화원에서 일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국과 서구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교류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의 참된 매력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일 말이에요. 준호와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결혼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 살까? 아이들은 어떤 문화로 키울까? 같은 진지한 대화들이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서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캐나다 부모님께서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에밀리가 정말 성숙해졌구나.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한번 한국에 가서 에밀리의 새로운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세요. 이제 저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한국도 제 마음속에 진정한 고향이 되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고 두 나라 모두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우연히 잃어버린 지갑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 깨달은 정말 소중한 가치들 말이에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직과 신뢰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직성과 배려심 때문이었거든요. 남의 물건을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가 실제로 실천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배려와 정의 가치예요.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정이라는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받아주고 제가 어려울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 말이에요. 이런 정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인들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소중함이에요. 처음에 저는 일본 문화에만 관심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저처럼 인생을 바꿀 만한 소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과 관계의 힘이에요. 준호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배웠어요. 사랑은 정말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용기의 중요성이에요. 만약 제가 한국에 다시 오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는데 그때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기술적으로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와 친절을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길에서 물건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세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외국인 친구가 있으시다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소개해 주세요.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될 외국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과 경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렸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와 같은 아름다운 인연과 경험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